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말고 상대가 얼마나 준비가 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계, 신뢰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피드백의 원칙은요, 왜 말을 안 들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다.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 자, 먼저 내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요, 막 짜증이 났어요. 막 답답해요. 그런 상황에서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면 그 감정이 오롯이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가 하는 얘기 다 맞아, 알겠어. 근데 말은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고가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 사람이 내 조직원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최근에 애인이랑 헤어졌어. 막 엄청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야. 그때 피드백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먼저 항상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 내 조직원들 표정을 한번 싹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컨디션, 상태, 기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컨디션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피드백을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관리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또 어느 정도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아니 여기에 돈 벌러 왔잖아, 우리 직장이잖아, 그러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른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자와 조직원들 간의 유대감이라든가 사적인 관계, 친분 이런 것들이요, 실제 업무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관리자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조직원들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면은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또 조직원들이 또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내가 조직원들과 친하다고 한다면은 조직원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뭔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적재적소에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적으로 친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일에서는. 피드백 방법은 어떻게 되냐, 팩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제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좀 감정이 섞일 여지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상대방이 방어적일 때는 내용이 맞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감정이 상한 상태로 피드백이 진행되면은 말을 안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설득은 한 가지 무기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관계로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해줘라, 이렇게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위로 설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너한테 더 큰 이득이 간다 라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너가 관리자가 되고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다 라는 걸로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서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성격이라든가 상대방이 어떤 설득이 더 잘 통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설득을 하셔야 된다. 혹은 두 개, 세 개를 조합해서 설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피드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일 실수를 초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관리자가 되고 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뭔가 내가 나아가고 싶은 조직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게끔 강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가장 높은 차원의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할 때는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절히 잘 밸런스를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에 치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자, 일괄 관리를 하면은요, 사실은 운영이 편해요. 그리고 뭔가, 관리자들의 뭔가 상위 관리자, 관리자 그룹에서 뭔가 이 얼라이먼트가 맞춰지면은 좀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이제 개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상황을 무시한 상태로 관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려워요. 한 명 한 명 관리한다는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만 커져도요, 이 개별 관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동기,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 상황이라든가 동기에 맞춰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괄 관리로 해야 될 부분과 개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좀 나눠서 비중을 각자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일괄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를테면은 활동 관리, 근태 관리, 복장, 언행,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일괄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개별 관리는 이제 개인 미팅을 통해서 혹은 뭐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뭘 제일 힘들어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게 이제 개별 관리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개별 관리가 좋긴 하죠, 사실은. 근데 어렵죠. 한 명당 뭐 한 2, 30분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5명 얘기하면 얼마예요? 하루 다 가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뭔가 일괄 관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또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들 건의를 해서 또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또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조직원들을 부하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로 인식해야 된다. 부하 직원으로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조직은 망합니다. 곧.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 조직원이 없는 관리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관리할 조직원이 없는데. 그냥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영업사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관리자의 생각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하는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생각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 생각이 금방 전파가 돼요. 내가 본부 전체에서 하고 있는 뭔가 시스템 중에서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가 난 이건 별론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해도요, 그 조직의 조직원들은 그거 안 합니다. 왜냐? 생각보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혹은 소통을 하면서 말과 행동 중에 그런 게 은연중에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직원들이 그걸 느끼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좀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동업자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조직원이 없는 관리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조직은. 그럼 사람은 왜 떠나냐? 이걸 알아야 잡죠. 일단은 일을 잘하지만 재수없는 사람보다는 일을 조금 못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내 동기부여를 막 시켜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네. 요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항상 다른 관리자 혹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좀 내가 받아서 실행해보되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의 단점은 좀 고치려고 자꾸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능력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이 재수없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은. 그렇다고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력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관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영업사원분들보다 더 많은 상품 지식, 상담 스킬, 그 다음에 모범이 되는 태도, 언행, 그 다음에 영업 실적, 커리어,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결국에 사람을 붙잡는 거는 이제 존중받는 느낌,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원들과 소통을 할 때도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보험 설계사 혹은 보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생긴 게 뭐냐면은 역지사지. 우리가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바라봤을 때 고객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정말 쓸데없고 불필요하고 돈 낭비 같이 느껴지는 보험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 왜 유지하지? 막 이렇게 생각 드는 그런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되게 쓸데없는 보험이니까 해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고객은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 자기 주변에 있는 보험 설계사가 이거 좋다고 해서 설명을 듣고 가입한 거거든. 심지어 그 보험 설계사가 내 부모님이거든.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냈다 팩트만 얘기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반발심을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역지사지. 조직원의 입장이 돼서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 영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영업이 잘 안 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조직원이 영업이 잘 안 돼. 되게 힘들어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답답해할 게 아니라 내가 영업이 안 됐을 때 그 경험을 했던 그 감정들, 그 막막함들을 상상하면서 이 인원과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안 합니다. 보통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관리자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이 영업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보험일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조직원 분들한테 안 될 거를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될 만한 걸 시키지. 근데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될까라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시켜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은 어떤 일이든 되게 낯설고 불편해요.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강제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거 해 라고 한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했는지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떠도는 소문 같은 거, 평판 같은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시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관리자는 하늘에 별을 따라줘도 욕을 먹는 자리라고. 관리자가 욕 먹는 거를 두려워할 거면은 관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욕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에는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직원일 때 사장 욕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나는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면 안 됩니까? 그거를 들릴 때마다 직원을 불러서 추궁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뢰만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지간한 건 넘어가세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같이 해보자 하는 동기부여이자 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분들이 이제 관리자가 되면은 교육이랑 트레이닝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교육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앞에 누군가가 얘기하고 그걸 듣고 있는 게 교육이고요. 트레이닝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나는 교육을 해줬으니까 잘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약 한 10%에서 30% 정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100%를 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아요. 교육은 말 그대로 그냥 정보 전달에 가깝지, 이 사람이 실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쓰려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것도 관리자의 역량이다. 그래서 교육이랑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는지. 자, 교육은요, 팩트만 전달해야 돼요. 내가 100가지 말을 했을 때 한 가지라도 사실과 다르다면은 전체 교육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규정, 상품,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계속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의견을 얘기할 거면은 이거는 내 의견이다 라는 말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해석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전달한다. 자,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다음 교육생이 질문하는 게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주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모른다고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임기응변으로 급급하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와 같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알려졌을 때 교육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는 항상 팩트만 전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가르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이해해야 되는 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은요, 보험 지식, 영업 스킬,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습관은요, 못 바꿔줘요. 만약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좀 비정상적이에요, 혹은 습관이 엄청 안 좋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빨리 손을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 부모님도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 늦어요. 매일. 그걸 그 사람 부모님이 모를까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안 바뀐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빨리 놓으세요, 그냥. 왜 그런 말을 하냐? 부모님도 못 바꿨는데, 낳아준 부모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상식선이 잘 안 맞는다, 습관이 너무 안 좋다, 빨리 놓으세요. 그냥 그동안 함께 했던 정 이런 거, 그 정 때문에 못 놓다가 나중에 큰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다만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회를 주고 트라이를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놓으셔라 라는 거고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요, 자, 타인은 왜 타인이라고 하겠어요?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같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또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상식선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식선이 맞지 않으면요, 일을 같이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선이 맞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업무적인 지시를 했을 때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대부분 상식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로 의사소통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겠지라는 그 근간에는요, 이 상식선이 맞다라는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식선이 안 맞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매번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만한 거 하나에도. 이를테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각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왜요? 라는 대답이 들어올 거예요. 왜 지각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일은 영업직이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건데 왜 지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지각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모든 피드백에 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상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식선이 맞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한두 명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크게 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 한 명, 두 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뭐냐? 내가 소개 영업으로 잘 돼서 리크루팅도 하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관리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소개 영업을 하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군가는요, 그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브리핑 영업, 누군가는 인하우스 영업, 누군가는 DB 영업, 누군가는 또 모임으로 잘할 수 있고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배경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빨리 놔라. 근데 기회는 줘라. 이해해라. 근데 상식이 안 맞으면은 빨리 버려라. 막 계속 지금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각자가 다 세우셔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정답이 없어요, 이게. 다만 기준이 없으면은요,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기준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욕을 먹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준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바꾸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관리자의 기준을 일정히 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선물, 회식, 금전관계 이런 것들. 자, 호의로 만든 관계는 비용만 커집니다. 기준으로 만든 관계가 오래간다 이런 건데, 자, 과한 선물이나 성과에 무관한 회식은요, 의미가 퇴색되고요, 나중에는 관리자가 욕을 먹는 그 원인이 돼요. 매달 마감 회식을 한다고 칩시다. 매달 하는 거예요. 그냥 매달 마감 회식을 합니다. 성과가 잘 나와도 하고 못 나와도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좋죠. 일 끝나고 내가 뭐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밥 한 끼 얻어먹고 술 한잔하고 비싼 음식 먹고 좋죠, 당연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거를 하다가 안 해요. 그러면 조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안 하냐고 욕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못해도 회식하고 잘해도 회식하고 매번 회식하는 거 아니었냐? 왜 안 해주냐?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성과에 무관한 회식은요, 성과에 무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해서 성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업가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인풋을 아무리 늘려도 아웃풋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빨리 그만둬야 됩니까? 빨리 그만두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래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새로운 걸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그만뒀을 때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과한 선물이나 성과와 무관한 회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오히려 조직을 망쳐요. 제가 안 해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매트라이프 때 제가 엄청 퍼줬어요. 어떻게 해서 나는 진짜 고마웠거든. 내 조직원들도 고맙고 뭔가 같이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의욕이 앞서서 명절 선물도 다 챙겨줘, 생일 선물 챙겨줘, 여름에 손선풍기 사가지고 나눠줘, 겨울에 내복 사다 줘,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니까요. 마감 회식 매달 했어요. 매달.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한 인원들 데리고 아침 사 먹였어요. 돈이 얼마나 깨졌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깨졌죠. 근데 그 인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가 안 하면 욕먹는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다른 걸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되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금전거래는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성과와 무관한 회식이 문제다. 보상, 인정, 실적, 인정의 기준을 흐려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금전거래는 빚이 생기면 관리가 안 됩니다. 내가 전화하면 돈 달라는 전화인 줄 알고 자꾸 피한다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실적을 잘해도 회식을 하고 못해도 회식을 해.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회식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일을 잘해도 시책이 나오고 못해도 시책이 나와. 그럼 누가 잘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시책 받아가는 게 잘하는 거죠. 혹은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를 해줘 자꾸. 그럼 계속 힘들다고 하겠죠. 왜? 뭔가를 해주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전개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이번에는 단합대회 형식으로 인원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고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 회식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과 무관한 회식을 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예요. 명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던져주면 돼요.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던져주고 그걸 달성했을 때 회식을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아니,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내 돈 쓰는 건데 무슨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100%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던져주고 그걸 달성했을 때 회식을 하는 거는요, 매번 하는 관성적인 회식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찌됐건 간에 목표가 주어지고 그걸 달성했을 때 하는 회식이라는 게 이게 연결만 된다면요, 회식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작게나마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 회식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는 회식이다. 공동된 목표를 우리가 함께 달성을 했다라는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그렇게 잘 활용을 하세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 그냥 하지 마세요. 뭐라도 던져주고 그거 달성했을 때 하세요. 회식은, 단체 회식은 이제 통관리에 들어가겠죠. 일괄 관리에. 그러면은 내가 개개인별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같이 점심 식사, 그 다음에 커피 한잔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들어주고 또 얘기도 하고, 이거는 또 개별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관리자를 하면서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를 했지? 라고 뭔가 복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떠올린 거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떠올릴 수 있었냐? 내 선배들이 수많은 관리자 관련된 책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거든. 근데 내가 해봤더니 진짜 안 되더라. 라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조직을 키우려면 이제 조직 고유의 문화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조직 성장을 시키려면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리크루팅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조직을 키우려면은 고유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내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 혼자 리크루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조직이 성장을 못해요. 현상 유지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리크루팅을 엄청 잘하는 분도 계셨어요. 개인이 1년에 10명 가까이 해요. 그럼 조직이 금방금방 불어날 것 같죠? 안 불어나요. 왜 안 불어나냐? 한계가 있거든요. 한 명이 리크루팅과 교육과 트레이닝, 매니지먼트를 다 해야 되죠. 그럼 리크루팅을 막 집중을 하는 동안에는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돼요? 부실해져요. 그러면 이탈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교육과 트레이닝과 매니지먼트를 막 합니다. 그럼 또 뭐가 부실해져요? 리크루팅이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명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려고 하면요, 계속 도돌이표예요. 성장이 잘 안 돼요. 결국에 조직이 성장하려면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원들과. 근데 조직원들과 같이 리크루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조직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주셔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내 조직이 좋다라는 확신. 내가 누굴 앉혀놔도 이 조직 안에서 내가 뽑은 내 도입자를 성공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지각하고 출근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과연 그 관리자와 함께 일하는 조직원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조직원을, 그 도입자를 내 관리자가 잘 케어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못하죠. 그러면 내부 리크루팅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혼자서 리크루팅 하다가 혼자서 매니지먼트 하다가 이제 계속 지쳐서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진행할 때도 외부 자원을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크루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고 신중하게 리크루팅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의 조직원들을 그렇게 뽑아야겠지만 특히나 더 신경 써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리크루팅 대상자예요. 오른팔 왼팔이 돼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잘 뽑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친하게 지내던 그 조직원들과 뭔가 말할 수 없는 벽이 생겨요. 관리자니까 약간 벽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벽은 있어요. 그 벽의 경계에서 내 목소리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내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주는 직원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100% 만족 못한다 그랬죠. 누군가는 저걸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하기 싫어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도움 되겠는데 생각할 수 있고, 각양각색의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팀의 가장 시니어인 내가 처음 뽑았던 사람, 두 번째로 뽑았던 사람이 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만약에 관리자가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내 첫 번째 도입자, 두 번째 도입자가 저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좋겠다, 저거 하면 도움이 되겠다, 저거 같이 해보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따로 와서 근데 그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소통을 하는 그 방식으로 내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내 첫 번째 도입자, 두 번째 도입자가 딴소리를 해요. 그걸 왜 하냐? 쓸데없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원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은 공멸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오른팔 왼팔이 잘 되면은 그 조직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의 장이 잘 되는데 조직원들이 굶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원들이 잘 되는데 조직의 장이 굶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조직의 장을 뭔가 도와주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을 첫 번째, 두 번째 직원으로 뽑아야 된다. 나와 관계성도 정말 돈독해야 되고요. 나와의 신뢰관계도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코드도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런 직원들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뽑고, 이 인원들과 우리 조직 한번 잘 꾸려보자,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소통하고 매니지먼트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관리자가 무조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니지먼트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관리자도 외부 일정이 있고 미팅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자가 공석일 때 관리자의 빈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왼팔 오른팔이에요. 그 인원들이 다른 신입 직원들에게 또 스킬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알려주는, 그런 서로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유기적으로 잘 흘러갔을 때는요,
그 조직의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래서 되게 많은 리크루팅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 삐그덕거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동안에 업적, 근태, 뭐 언행 이런 거에 잘 챙기지 못한 채로 관리자가 된 사람은 기존에 뽑아놨던 인원을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싫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한 명 뽑기도 어려운데. 그러려면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관리자가 됐을 때 내 오른팔 왼팔이 되어줄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그분들과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게끔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처음 뽑은 사람, 두 번째 뽑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어 해. 그럼 망하는 거죠. 조직이 찢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신중하게 잘 뽑으셔라 라는 거고, 내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직원을 꼭 만드셔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갖춰지면. 자, 시스템을 작게 시작하는 방법. 자, 리크루팅,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한다.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구글 시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후보자를 지금서부터 리스트를 쭉 적어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터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리자 비전 스쿨에 오시면서 리크루팅 리스트업 30명 쓰는 게 비어져 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관리자가 됩니까? 후보자가 없는데. 리쿠 30이라고 써놓은 건데 여기에서 탈락되는 인원이 있으면 한 명을 무조건 채워놔야 된다. 리크루팅 후보자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후에 이제 반복해서 자꾸 뱉게 하고 그 다음에 숙달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트레이닝이다. 교육은 말 그대로 뭐 다양한 교육이 있을 수 있죠. 뭐 지식 교육도 있고 스킬, 상품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려면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스타 플레이어, 대표 간판 스타. 모범 사례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랑 똑같이 따라할 생각을 해라 이렇게만 해도요 신입 직원분들이 굉장히 감을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운영을 하면서 내 조직원 중에 누구를 스타 플레이어로 키울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스타 플레이어와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직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